주식 투자에서 의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들은 못 산 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주식을 찾아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투자자가 적어요. 그런 다음에 확산을 시킵니다. 이 주식 좋아. 왜? 남들이 관심을 받고 사들여야지만 내 주식이 오르니까 초기에 산 사람은 홍보를 해요. 그러면서 대중들이 따라들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적당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광기의 영역으로 바뀌어요. 광신도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게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열광하니까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까지 그 주식을 사러 주식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끝물이라고 그러고 버블이라 그러죠. 주식시장 전체가 그럴 수도 있지만 특정 종목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초창기에 있는 건지 끝물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학개미들은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증권사 어플에서 뭐 오늘 실시간 순매수 상위 이런 것들도 보지만 그거보다는 특정 기간을 두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샀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증권 정보 포털에 들어가세요. 증권 정보 포털에 들어가세요. 국제거래 종목별 내역을 누르고 기간을 설정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긴 흐름을 보기 위해서 6개월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고 나서 충격을 먹었어요. 보다시피 빅테크 기업이 순위에 없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6개월간 순매수 상이 없었어요. 빅테크 주식이 상반기 내내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서학개미들은 이 주식을 사지 않았다. 결국은 돈을 못 벌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 상위 기업은 아이온큐, 리얼티인컴, 니콜라, 루시드, 일라이릴리, 플러그파워인데요. 시총 상위주들이 아니에요.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의 특징은 리얼티인컴 빼고 일라이릴리 빼고 나머지는 좀 주가 변동성이 심한 주식들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3배 레버리지에 가까운 수익률을 주는 종목들을 픽을 했다는 거죠. 테슬라는 순위 없었지만 테슬라 1.5배 ETF, 테슬라 콜메도로 배당을 주는 ETF는 상위에 있었습니다. 과거와 투자 행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안전한 주식을 하는 사람들 투자는 거의 보이지 않고 해외 주식으로 인생 한방 역전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배당 성장형 ETF도 있고 리츠도 있고 지수 추종형도 있고 레버리지 ETF가 많이 보였죠. 제일 큰 특징은 채권 ETF가 순매수 5위 중에서 4개나 차지했다는 거고요. 미국채 20년물 ETF가 3개고 이걸 3배 레버리지라는 상품인 TMF가 1위입니다. 채권 인기가 엄청났었죠. 6개월 동안. 안타까운 거는 6개월 내내 채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국채는 금리가 내릴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장기채는 금리 변동폭이 크죠. 그래서 금리가 내릴 때 국채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배 레버리지까지 걸었으니까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였다는 거죠. 올해 TMF를 산 사람은 40% 손실을 봤을 거고요. 상반기에 잠깐 올랐었거든요. 10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60% 손실이 났을 거예요. 금리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4.7까지 올라갔었어요. 순매수 상위 2위는 조금 독특한데 누가 이런 걸 가르쳐줬는지 아이디어는 참신했어요. 최근에 엔화 가치가 낮으니까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서 보유하는 환테크가 유행을 했는데 문제는 엔화가 계속 하락해요. 10%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물론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이긴 하니까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본전을 찾을 가능성은 있어요. 다시 전략으로 돌아가면 이 엔화를 그냥 내버려두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엔화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은 달러 한 차익을 가져갑니다. 원화를 엔화로 바꾸고 엔화로 일본 증시내에 상장한 미국 ETF를 사면은 실제로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엔화 환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고점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던 게 올해 상반기 당시였었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 다 했다. 하락할 일만 남았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하락을 할 거다 라고 예상했던 게 상반기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투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때는 기준금리가 하락할 거고 채권금리를 먼저 선반영해서 하락하니까 미리 투자해서 채권금리 하락하는 만큼 채권 가격 상승으로 돈을 벌자. 근데 이거는 내가 손실날 가능성이 없고 돈을 벌 확률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던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완벽히 배제를 시켜놓고 들어간 전략이었기 때문에
크게 당했죠. 만약에 그냥 10년물 채권 정도만 보유했다라던가 그거보다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들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피해는 안 나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확실할 거라 생각을 하고 레버리지에다가 장기채를 걸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엔화로 TLT 주식을 사는 것이 일본 증시 2621 티커 ETF를 사는 전략이었는데요. 이런 전략을 낸 사람도 참신하지만 이 전략이 어떻게 널리 퍼지게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까지 순위에 오르려면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방송에 나가서 계속. 어쨌든 6개월 동안 서학개미 순매수 2위가 이 일본 ETF였었습니다. 우리가 뭐 일학개미 하는데 일학개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ETF를 사는 일본 주식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올 초에 투자했으면 17.5%의 손실이 났을 거예요. 채권으로 투자해서 이 정도 손실이 나면은 좀 뼈 아프죠. 이 전략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리는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환율도 언젠가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레버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원금 복구가 가능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볼 만한 전략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거나 레버리지로 투자해서 장기로 버티기 전략을 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TMF는요 2020년에 46달러까지 갔습니다. 지금 10분의 1 토막인 4.8달러인데요 이론상 46달러까지 갈 수가 없죠. 채권 가격 상승이라는 게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엔화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1달러 150엔 돌파를 할 뻔했었어요. 엔화의 가치가 매우 약해지고 있고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불붙기 시작해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 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거죠. 일본 은행은 금리 인상을 최대한 하지 않고 국채 매입을 통해서 채권 금리 방어를 하고 있어요. 환율 시장도 개입해서 환율 방어도 하고 있는데 그러던 말든 계속 엔화 가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한은 이 방법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이게 적당히 효과를 보면서 물가도 약간 올려주고 증시도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도달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 은행이 고집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채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고 채권을 워낙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일본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매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될수록 엔화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갚을 때 차익이 발생해요. 최근에는 위안화도 약세가 발생하고 있는데 위안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외신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불가능한 시점이 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데요.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넣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저금리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고금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때문에 증시를 떠받쳐주고 있죠. 상반기 증시 상승 원인 중에 하나가 AI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도 있었다라 보거든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유동성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에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다라고 발표가 나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차라리 말을 한 다음에 여유를 두고 예고를 하고 나서 해야지만 시장에 충격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이럴 경우에는 아수라장이 되겠죠. 과거 경제 위기 원인 중에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회수되면서 유동성이 더 급속도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들이 더 빨리 급락을 했었거든요.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느냐?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8월 기준 3.3%예요. 21세기 들어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했던 시절 2007년 경기 호황 시절보다 훨씬 더 높아요. 금리 인상을 해야 환율과 물가 모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서서히 인상하겠지만 지금처럼 최대한 버티다가 한계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엔화의 가치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면 엔화로 빌린 돈을 서둘러 갚아야 돼요. 공매도들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쇼커버링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 세계로 뿌린 유동성을 회수해서 일본에 보내야 돼요.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조금 빠지면서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종료하는 거냐, 증시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종료하는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 좋은 시절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진 않아요. 나쁜 시절에 청산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는 엔화가 원화보다 강세를 띠고 경제가 좋을 때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거든요. 청산으로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엔화를 팔면은 환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유동성이 빠지면 미국 경제나 금융에도 좋지 않은 신호가 나옵니다. 미국 채권을 사주는 유동성이 빠지겠죠.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은행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유동성이 주식시장에서 빠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빠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침체 국면이었었고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더 침체가 심각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채 ETF 투자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엔화 자체가 강세를 띨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전략이라는 점. 너무 빨리 사면 손실이 크고 너무 늦게 사면 비싸게 사야 되고요. 그리고 환율이 가장 유리한 시기에 팔고 나와야 돼서 매도 타이밍을 맞추기도 쉽지는 않다. 주식 투자자가 채권 시장, 환율 시장까지 예측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채권은 10년물을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레버리지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환해지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채권으로만 수익을 내는 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가 좋아요. 이렇게 채권 ETF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주식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예측이 어렵고 채권은 단순해서 돈 벌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채권이라던가 유가, 환율 이 세 개 무시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 예측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만약에 개인 투자자 생각처럼 채권, 금리, 유가가 쉬었다라고 하면은 블랙록이라던가 월가의 투자자들이 돈을 아주 쉽게 벌었겠죠. 그런데 월가 입장에서도 이게 되는 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로 귀결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